세 번째로 흡연도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그 신체적 발육이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흡연은요, 성인의 흡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그 위해를 초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 15세 이하로부터 흡연을 시작한 흡연자의 경우에는요, 비흡연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18.7배나 높았대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세 이하에 이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사망률이 상당히 비흡연자에 비해서 거의 18.7배면 거의 20배 정도라고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2019년도 그런 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기에 흡연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는 경험이 17.5% 정도가 경험이 있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여자 청소년은 7.5% 정도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그 조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매일 흡연을 했습니까? 라고 그 조사를 했을 때 이 중에서도 남자가 한 4.8%, 여자가 1.4%가 매일 흡연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폐라는 장기가 우리가 발달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서서히 발달하는 장기가 폐래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흡연을 해버리면 지금 아직 성장하고 있는 폐에다가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면서 기침이라든지 가래 같은 그런 그 호흡기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폐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도 지연시킬 뿐만이 아니라 운동 수행을 하는 능력도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이 흡연을 통해서 니코틴 중독 같은 경우도 더 깊게 빠진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건 이미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의 흡연은 반드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금연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쉽게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서 지금은 신분증 그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담배 구입할 때 이제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조사를 해봤더니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청소년한테 팔면 안 되는데, 물론 저 청소년인데 담배 살게요라고 하진 않았겠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조사에 의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라는 비율도 상당히 조사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담배에 있는 니코틴을 마약 성분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뭐 담배 자동 판매기 같은 건 아예 설치할 수 없고요. 담배 판매할 때도 신분증 반드시 확인하더라고요. 술도 그렇거니와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 아이들이 그 한 살 많이, 그러니까 한 살 저희 많이 있잖아요. 많이란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인이나 한국인 학생들한테 담배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애들이 피는 건 아니니까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흡연을 절대 좋은 게 아닌데 호기심에 시작을 해서 이게 뭔가 어떤,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거의 흡연 동기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리고 그 담배를 피는 어떤 교우 관계에서 연결되는 그런 사회적 요인도 상당히 큰 관련이 있대요. 그리고 또 이제 친한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흡연자가 있을 때는 흡연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흡연은 절대 뭐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철저한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영양교육만큼 어려운 게 흡연 지도가 아닌가 싶네요.
뭐 이 흡연 부분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만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청소년기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양에 문제를 주는 게 음주죠. 음주.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기 친구들 또 2019년에 조사를 했더니 남자아이들은 16.9%, 여자아이들은 13% 정도가 음주의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셔본 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주는 어떻게 보면 또 얘도 마찬가지죠. 흡연처럼 호기심에 한번 해보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하는데 이게 또 습관이 돼서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기의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식사를 소홀히 해서 영양소 섭취량이 감소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 술을 드시게 되면 요거는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리고 알코올은 점막을 손상시켜 섭취한 영양소의 소화 흡수도 저해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술은 열량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열량이 채워지니까 나머지 식사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음 시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무 알코올만 섭취를 하다 보면은 부족하게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비타민, B군들, 그 다음에 칼슘, 그렇죠? 아연, 망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량이 증가되는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과음을 심하게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큰 영양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너무 또 알코올을 심하게 먹게 되면은 뭐 뇌세포도 상실이 와서 뇌와 신경 기능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 혈압도 오르내릴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또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간 경변증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연구팀이 그 연구한 결과를 봤더니 판단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뇌 있죠. 뇌의 전두엽 발달이 마무리되는 15세에서 16세 이전의 청소년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런 그 전두엽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이라든지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입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소년기에 술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청소년들의 가음이라든지 음주가 물론 영양이나 건강에 영향도 미치긴 하겠지만 심해지면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알코올도 흡연과 더불어서 지도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건데 뒷부분에 설명한다고 이제 패스했던 게 있어요. 섭식장애에서 이제 영양과 건강 문제로 우리가 앞에서는 청소년기의 영양 상태에 미치는 요인들을 저희가 봤잖아요. 식사 습관이라는 흡연, 알코올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하고 수반되면서 오는 건강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오는 건강 문제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바로 섭식장애예요. 섭식장애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거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요즘에 너무 날씬하고 예쁜 그런 이렇게 이렇게 연예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동경하는 것도 있고 또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너무 이제 다양한 식품이라든지 방법들이 만연을 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날씬해지려고 하는 강박관념에 자꾸 사로잡히면 그 생각하는 신체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신체 이미지, 신체상이
왜곡이 되는 거죠. 이 정도도 충분히 예쁘고 날씬한데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거식증이나 폭식증의 어떤 섭식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행동 장애를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이런 식행동 장애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 장애예요. 그런데 심리적 장애인데 결과가 단순히 심리적 장애로 시작을 하지만 결과가 무서워요. 결과가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결국엔 그쵸, 영양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불균형이죠. 불균형. 아프죠. 그럼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식증이나 폭식증은요, 혼자서 절대 해결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제가 그냥 쭉 설명만 드리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식욕 부진증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하면 거식증. 저희가 사실은 거식증이나 폭식증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식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본인이 말랐어요. 말랐는데도 아니야 나는 뚱뚱해라고 생각하고 못생겼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거식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자 청소년들이 많이 이게 나타나는데 체중이 이제 늘어나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빼빼 마른데요. 그래서 아니면 먹었어요. 혹시 먹더라도 살찌는 게 두려워서 토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식증 걸린 환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적정 체중보다 한 20에서 40% 정도가 낮아요. 낮아. 그 말은 굉장히 빼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때요? 뚱뚱하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고 기초대사율도 떨어지고 쉽게 피곤하죠. 몸이 이렇게 빼빼한데. 그래서 빈혈도 심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극심한 체중 감소까지 오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여자 청소년이라 그랬죠. 여자 청소년들이 거식증에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월경이 사라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생리불순, 그리고 이제 영양소가 불균형이 오다 보니까 뼈가 약해지고 칼슘이 섭취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어떤 정신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먹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먹는 게 두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음식을 너무 거부하다가 결국엔 먹지 못하고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게 바로 이 거식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폭식증은요. 이거는 성인 여자.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한 20대 이르는 젊은 여성들이 이 폭식증의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씬해지려고 음식 섭취를 거부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나면 너무 어때요? 내가 이렇게 먹었다는 그런 죄의식 때문에 토하거나 아니면 또는 설사약 같은 거 먹고 설사해버리고 이뇨제 같은 걸 복용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렇게 폭식을 하고 나서 살찌는 게 무서워가지고 너무 심한 운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폭식증에 걸린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먹고 싶어. 먹으면서도 살찔까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또 지나치게 음식에 집착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거식증, 스트레스 받을 때 이쪽은 음식을 거부하는데 여기는 스트레스 받을 때 오히려 음식을 폭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폭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할 때가 언제냐면 주로 이제 밤이나 집에 혼자 있을 때 폭식을 주로 한대요. 과자, 케이크, 빵 이런 당분이나 전분이 많은 음식들을 좋아하고 손가락을 사용해서 토해버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거식증도 문제지만 폭식증도 상당한 건강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표 7-9에 보시면 이 두 개의 이제 종류별 특성 비교가 있는데 마구 먹기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그냥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약군, 그 다음에 진단 기준, 그들의 식습관의 특징, 그 다음에 치료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7-6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식증과 폭식증의 어떤 신체적 증상 비교를 해놨어요. 한번 사실 여기 보시면 여기 엄청 빼빼하잖아요. 근데도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살찐 사람들은 그죠? 다이어트는 평생의 그런 이런 과도한 다이어트 아니고 있죠. 나의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1kg 찌는 건 쉬운데 1kg 빼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런 거식증, 폭식증의 다이어트가 아니라요. 저는 항상 1-2kg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는 주 2회 필라테스를 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걷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고 바빠지면서 어느 순간 걷기를 포기했더니 더 추워지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 있죠. 그랬더니 딱 살이 쪄버리더라고요. 다시 나가서 걸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운동이 싫은지 게을러져가지고 운동이 너무 싫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뭐 운동이 싫으면 먹는 걸 조절해야죠. 적게 먹어야죠. 적게. 청소년 비만을 좀 보도록 할게요. 7-7에 보시면 청소년의 가체중과 비만 유병률을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비만은요.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뚱뚱하고 내 몸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약간 이제 움츠려드는 그런 것들을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 대학 진학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 상당히 많는데 이걸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비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시기 아이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학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먹는 이유를 이제 거기에 대입을 한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뭐 그 다른 것도 다양한 이유들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가 7.5%로 봤을 때 과체중에 보시면 이제 국민건강 통계에 보면 이 12세에서 18세 전체가 한 7.5% 과체중이고 비만율은 보시면 전체가 13.3%예요. 그래서 이 비만도 보시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비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실은 성장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성숙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제가 이렇게 운동하기 싫어서 좀 적게 먹는 어떤 저열량 식사 같은 거를 청소년기에 대입하면 맞지 않죠. 그래서 무리한 방법을 통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영양 부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다시 금방 살이 찌는 그런 요요 현상 같은 경우 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요법이라든지 운동을 병행해서 최대한 청소년기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비만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만 외에 이제 비만과 더불어 따라오는 게 바로 고혈압하고 이상지질혈증인데요. 아이들이 무슨 고혈압이 있을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비만인 경우, 그러니까 과체중에서부터 비만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 아이들이 사실은 고혈압이라든지 고콜레스테롤 혈중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고혈압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돼버리면 이게 만성질환으로 가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시키면서 체중 조절시키고 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식이요법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10에서 한 19세 청소년들의 고혈압 유병률을 조사를 했더니
1.2%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성이 1.2%고요. 여성은 1.8%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대의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비만인 아이들, 과체중인 아이들이 의외로 이제 이거에도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청소년기에 왜 도대체 고혈압에 걸리느냐 했을 때 그런 위험 요인으로는 이제 가장 큰 게 가족력이에요. 고혈압은 유전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가족력과 또는 너무 짜게 먹는 높은 식염 섭취량, 비만, 과체중, 이상 지질 혈증이라든지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등 이런 것들이 고혈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수시로 혈압 체크하시고 이제 식이요법 해야겠죠. 짜게 드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하고 금주해야죠. 여기에 나와 있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러니까 위험 요인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면서 고혈압이 되지 않도록, 고혈압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표 7-12 소아청소년에서 이상 지질 혈증 진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이 허용 단계, 경계 단계, 비정상 단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여드름인데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이제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시작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피부 피지선의 고질적인 염증 상태를 여드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 발달에 이렇게 정상적인 특징, 이 시기에 나오는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모든 청소년들이 여드름이 다 많이 발현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청소년기가 더불어 어떤 본인의 어떤 자신의 외모나 이런 신체상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또 이것도 애들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에 따라서 여드름의 어떤 경도, 그러니까 중증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왜 많이 생기는지 다양한 요인들이 밝혀지곤 있지만 딱히 이게 완전한 요인이다라고 밝혀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들도 지방 많은 걸 먹으면 여드름 많이 난다, 막 설탕 이런다 하는데 초콜릿 이런 것들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여드름 발생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 어떤 그 생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발병한다는 사실을 사춘기에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심한 친구들은 이 시기에 병원에 피부과에 가면은 호르몬 조절약 같은 걸 줍니다. 그럼 이제 그 약을 먹을 때는 굉장히 피부가 깨끗해져요. 그런데 약을 딱 끊으면 또 엄청나게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지 않는 이상 어떤 여드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세안을 깨끗이 하고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정말 심해서 너무 이게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병원 가서 어떤 의료진의 도움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드름이 스트레스가 돼서 생활이나 다른 식생활이나 학업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여드름 부분은 그 부모님과 상의해서 해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굉장히 심각했는데 엄마가 자기를 그때 방치했다고 22살인데 지금도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가자고 했더니 지금은 늦었대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데 잘 몰랐어요. 그때 그걸 그렇게 병원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는데 그 시기에 병원을 갔던 또 저희 아들 친구의 엄마 말은 또 애가 너무 원해서 병원을 가긴 갔지만 약을 끊으면 또 다시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굳이 저 약을 먹이고 싶진 않았는데 애가 너무 원해서 간 것도 있다라고 말한 걸 보면은 어떤 게 맞았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흉이 지고 막 이러면 애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그런 거에 민감한 시기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저도 지나고 보니 병원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번째는
월경전 증후군인데요. 이거는 이제 월경 주기마다 겪는 신체적, 심리적 복합 증상을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란 직후에 증상이 시작돼서 심해지다가 월경이 시작되기 전에 절정을 이룬다고 하죠. 그래서 증상으로는 뭐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제 그 어떤 이 임신 기간이나 폐경 후에는 사실은 또 배란이 없을 때는 이 증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월경 주기의 어떤 후반부에는 이 후반부보다는 전반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비타민 B6가 부족해서 뭐 신경 기능 저하를 일으켜서 오히려 이게 이 비타민 B6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경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비타민 B6를 잘 먹으면 월경전 증후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라는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B6를 좀 먹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비타민 6가 예방제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단점도 거기에 제시를 해놨죠. 얘를 너무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는 신경 손상의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단편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월경전 증후군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건 없는 것 같고 되도록이면 비타민 B6가 조금 영향을 주니까 그것들이 좀 충분히 함유된 식사를 좀 하시고 나트륨 제한하고 특히 술, 카페인 섭취 줄이고 금연하면 또 수면 잘 취하면 조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이런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월경경 증후군이 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기 식사 지도는 교재 몇 페이지죠? 244페이지에 이 청소년을 위한 생활 지침이 나와 있어요. 식생활 지침. 이거 참고하셔서 식사 지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청소년기의 영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